3.1운동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지금 유관순 열사 말고 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윌슨의 민족 자결. 예, 그렇죠. 예, 바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서 촉발되었다. 우리는 그렇게만 외우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자, 3.1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는 3.1 만세 운동 이랬는데 보통 3.1 운동 이렇게 많이 하죠. 3.1 운동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3.1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냐 뭐 이렇게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에 그냥 만세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왜냐하면 3.1 운동의 본 목적이라는 게 3.1 운동 하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만세 운동 하나를 집어넣는데 3.1 운동, 3.1 만세 운동 외에 3.1 독립 만세 운동 이렇게 명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3.1 독립투쟁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3.1 혁명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3.1 혁명 내지는 3.1 민주혁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왜냐하면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이게 그냥 혁명이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3.1 만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바뀐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근대사에 근현대사에 있어서 어떤 변곡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3.1 운동을 전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이름들을 보면 대개 이제 3.1 운동을 얘기할 때 이제 대개 이런 얘기들을 하죠.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의 이름으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1910년까지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대한 제국이었죠. 그 제국 시대에서 이제는 민족의 이름인 일반 민중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종교의 이념을 초월해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 촉발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됐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천도교, 기독교, 그다음에 불교 여기에다가 이제 학생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종교 특정 종교 지금은 이 종교 간에 이제 차이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런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민족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말로는 민족 대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이런 얘기 이제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독립운동 방략의 혁신을 이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 독립청원을 한다 뭐 이랬었어요. 그 전만 해도 독립청원을 한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를 다시 찾겠다. 우리 독립하겠다. 청원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청원이 아니고 선언이 되는 것이죠. 독립 우리는 니네한테 구걸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선언한다. 독립하겠다. 우리가 구차하게 니네한테 독립하게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독립운동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있던 소극적인 이런 정치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만주 연해주 이쪽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의 신기원을 정립했다 이런 것인데 이전에 1차 대전까지의 그런 시기가 무슨 시기였냐면 세계적으로 보면은 제국주의 시기였었어요. 제국주의의 침략이 미화되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우리가 일어난 3.1 만세운동이라는 것은 이 제국주의에 반해서 제국주의 침략에 반해서 약소국도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안에서 3.1 운동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배경으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1 운동 우리가 3.1 운동 하게 되면 그냥 만세 부르는 것으로 전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리고 3.1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3.1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가장 큰 것이 이제 바로 이때 일어났던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해서 1918년에 끝나게 되죠. 상당히 오랫동안 전개되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1차 대전의 발발 원인이 뭐라고 했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한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그때 같은 나라였는데 그 제국에서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왜냐하면 세르비아의 민족 청년이 이제 암살을 했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침공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합국과 또 그렇지 않은 거기에 이제 대항하는 세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연합국이 되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나중에지만 이제 미국도 나중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하고 관계되는 일본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또는 터키 이런 데가 이제 동맹국으로 한 편이 돼서 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독일이 승리할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독일이 세계적으로 막강한 그러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승리할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건 바로 이제 미국의 참여입니다. 미국이 참여하면서 무기라든지 그런 군수 지원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면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었죠. 자, 1차 대전이라는 것이 끝나갈 때쯤 돼서 벌써부터 이제 전후, 거의 이제 판가름 1918년, 1917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의 윤곽이 드러나니까 좀 섣부르긴 하지만은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후 처리 문제가 이제 또 대두가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나면은 항상 옛날은,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강탈하는 거죠. 적에 있는 물건을 빼앗고 전리품을 획득하고 하는 게 전쟁의 목적이죠. 1차 대전도 처음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은 패전국에 대해서 전쟁에 진 대가로 얼만큼 보상금을 받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강구가 되고요. 또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대참사,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부상자, 그 다음에 죽거나 부상자, 사상자들이 한 3천만 명이 났다고 할 정도로 이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전쟁에서 죽은 경우는 없었죠. 그래서 3천만 명이라는 사상자가 나타나니까 이거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앞으로는 막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대두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튼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 부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때까지 참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이때까지 전 세계는 독일 내지는 영국이 이끌어 갔었는데 1차 대전이라는 데서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결국은 여기 보는 이제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이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민족 자결주의 14개 조항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5조항인데 제5조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식민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식민지 처리 문제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식민지 처리 문제인데 승전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처리 문제는 아니죠. 이건 패전국의 식민지 처리 문제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처음에 전해졌을 때는 야, 우리도 독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에 부풀었는데 여기에 일본이 어떤 승리국이죠. 승전국이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처음에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이 났을 때는 바로 우리가 독립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했죠.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그때 지식인들이 대부분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이걸 알았어요. 이거는 승전국의 식민지 문제가 아니고 패전국의 식민지를 승전국들이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좀 미리 좀 침을 삼킨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이것을 이용하자,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독립의 의지를 여기서 갖자, 이렇게 된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 자꾸 하는데, 이게 실제적인 거는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직접적인 전 세계 국제사회가 조선이 불쌍해가지고 식민지를 해방시키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여기 나온 것이 파리 강화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파리 강화 회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후 처리 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예요. 사실은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승전국들의 잔치예요. 여기에 우리가 껴가지고 우리가 한마디 해가지고 우리도 좀 이 기회에 독립을 좀 찾자 해가지고, 왜냐면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여기에 거는 거죠. 이 기회에 뭐 패전국의 저것만이 아니고 승전국의 저것도 한번 거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상해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한청령당이라는 걸 급히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어디 대표냐 이거를 찾아야 되니까는 우리나라 나라가 없었잖아요. 일본 대표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대한제국은 멸망됐고, 그러니까는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여기에서 한국 대표로 김규식 박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김규식 박사가 가지만은 승전국의 식민지인 조선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상당히 소극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뭐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끝까지 이제 매달렸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국제 정세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변화가 1차 대전이 종결됨과 동시에 그 비슷한 시기에 바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917년에 10월 혁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장전 해가지고 이것이 또 하나의 민족 자결, 러시아식 민족 자결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러시아 자체가 그 백개 러시아라고 하는 그 로마노프 제국의 정권이 있었고,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일어난 게 적군파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군파와 적군파가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러시아라는 나라는 수많은 조그만 국가, 우리가 공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양식으로 하면 제후국이죠. 이런 나라들이 수많은 한 100여 개 되는 나라들이 막 얼기절기 있었던 게 바로 러시아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러시아, 이 민족들이 러시아 왕조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독립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바로 러시아 혁명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식 민족 자결, 이것도 사실은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한인 사회당을 만들고, 이제 이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인 사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독립을 하는데, 이게 러시아식 독립 운동을 또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시기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은 중국에서는 신해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청나라를 타도하고 한족의 국가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중화민국을 만들게 되죠. 신해 혁명은 중국의 얘기지만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중국의 속국 같은 형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신해 혁명이라는 중국의 청나라를 벗어나서 한족들, 중국의 한족들이 국가를 만들게. 왜냐하면 청나라는 어디 족속이 어디예요? 여진족이죠. 그 여진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것이 이제 바로 신해 혁명이에요. 그래서 신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신해 혁명이 일어나는 거하고 우리하고 연관이 또 뭐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신해 혁명에 참여했던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규식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국내에서 원래 무관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러시아 한어 그러니까 중국어 학교를 나왔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자결을 나라가 망했으니까 군인으로서 비분관계 해가지고 자결을 2차례나 시도를 하죠. 2차례가 다 실패를 합니다. 다 발각이 되죠. 그 후유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코를 갖다가 예관이라고 짓습니다. 예라는 것은 흘겨본다. 이렇게 한쪽 눈이 이렇게 하게 되면 흘겨보는 것 같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흘겨본다는 뜻으로 예관이란 호를 스스로 짓던 그분인데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선 더 이상 할 수 없다. 가자. 그분 자체가 이제 중국말을 할 줄 아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본거지인 상해로 들어가고 사실은 상해, 광동 이 지역이 바로 신해혁명의 본거지가 되죠. 그래서 일찍부터 상해로 들어가서 또 들어갈 때 상당히 많은 그 재산을 집안 다 처리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신해혁명에 참여하면서 그때 당시에 거금 10,000원을 혁명가들한테 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도 깜짝 놀라죠. 조선에 일개 청년이 와가지고 뭐 청년은 아니죠. 그때 장년쯤 되는 분이 와가지고 거금을 신해혁명에 쓰라고 내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신규식 선생이 일찍부터 신해혁명의 혁명가들, 손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가깝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생긴 다음에 청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모인다고 그게 뭐 되는 게 아니죠. 청년들을 중국에 있는 군관학교로 보낸 분이 바로 신규식 선생이에요. 이분이 혁명 동지들하고 사귀어놨기 때문에 그 혁명 동지들이 각 곳에 있는 무관학교들 교장도 하고 성장도 있고 하니까는 그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게 조금 이제 빗나갔습니다만 이런 형태, 그래서 국제 정세가 세계 제1천에 종결하는 상황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이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파리 강화 회의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파견하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에 대해서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든 러시아 혁명에서도 우리가 러시아 혁명의 그런 의미를 좀 되새기고 또 러시아 혁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연계해가지고 독립을 찾을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청왕조를 타도하고 중화민국이 성립될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가게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경으로서는 일제 무단 통치입니다. 자, 1910년에 나라가 빼앗긴 다음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조선 사람은 속된 말로 짓밟아야 된다. 뭐 이런 풍조로 해가지고 무단 통치를 강화하게 되죠. 우리 여러분 학교 교과서 배울 때 많이 들었죠. 소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칼 차고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할 정도로 그런 폭압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하고 지역에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래서 소위 이제 헌병 경찰 제도를 합니다. 경찰은 경찰인데 우리가 내무부 소속의 경찰이 아닌 군인 출신의 헌병으로 조직된 헌병 경찰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그러니까 군대 조직과 같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조선군을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한일 합병된 다음에 한국 주차대 이렇게 하다가 전 주차군 그 다음에 조선군을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특히나 이제 3.1운동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2개 사단을 배치하죠. 하나는 용산에, 하나는 항영도 나남에. 그래서 19사단, 20사단을 배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헌병경찰 제도니까, 헌병경찰 제도를 하니까 뭐 숨 쉴 여유가 없었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조선에다가 일본 조선군 일본군을 갖다 어떻게 배치했냐, 마치 바둑판에 있는 바둑돌 같이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한반도 곳곳에다가 일본군을 배치해서 그 전에 뭡니까? 1910년 이후에도 때때로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하고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소요의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면 바로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그것을 제지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각종 식민지 악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식민지 악법을 제정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법으로 묶어 놓은 것이죠. 무슨 회사령이다 뭐다 무슨 뭐 학교령이다 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각종 식민지 악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꼼짝 못하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족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교육이죠. 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황국 신민으로 만든다는 그 모토죠. 일본의 황국 신민으로 만드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은 한국 신민이 되되 똑똑한 한국 신민이 되면 안 되고 조금은 바보스러운, 그래서 우민화 정책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바보스러운 조선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일본에 대들면 안 되니까 그냥 학교도 그냥 소학교 정도만 나와서 글자만 정도 아는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조선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령 이런 걸 만듭니다. 사립학교령을 왜 만드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서당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구한말쯤 되다 보니까 서당들이 다 바뀌어서 신식학교로 다 바뀌어져요. 애국개몽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서당이라는 데 가서 하늘천 따지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당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상당수가 이제 많이 신식학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불과 뭐 한 10명 전후 요 정도가 되더라도 학교를 만들죠. 자, 이 학교를 자꾸 만들면은 결국은 일본이 통치하는데 불리하다. 이렇게 해서 사학 육성법을 만듭니다. 이 사립학교령, 사학육성법 이런 거 다 뭐냐? 사립학교, 그때 학교 두 가지. 그런 식으로 우후죽순하게 학교들이 사립학교가 많이 생겼고 또 사립학교가 또 하나 만드는 게 어디입니까? 기독교 계통의 선교사들이 와서 사립학교를 많이 만들었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그만 학교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저거지만 오산학교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결국은 뭡니까? 민족 교육을 시킨다 해가지고 이거가 자꾸 생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사립학교령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모, 교실은 뭐 20개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은 몇 명 이상, 이게 충족할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있어봐야 그때 당시에 배제, 뭐 경신 이렇게 서양인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 외에는 보통 학교들이 그렇게 규모 있는 학교들이 없었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 수천 개 있던 학교가 한 700여 개 정도로 팍 줄어버리게 되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비밀결사. 비밀결사라는 것은 일본 헌병 경찰들이 무슨 조직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이제 비밀결사를 하게 되는데 뭐 그 비밀결사도 전부 다 이제 나중에 다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안학사건이라든지, 안학사건은 그 안중근의 그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해외에다가 무장 투쟁 기지를 만든다. 그래서 그 돈을 걷고 하는 이 사건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 안명근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백오인 사건, 이런 것도 순민회라는 비밀 결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비밀 조직을 만드는 걸 전부 다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백오인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이름이 원래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이에요. 데라우치 총독을 신민회에서 암살하려고 했다. 그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900명을 체포해가지고 그 중에 105명을 기소시킨 것이 바로 백오인 사건인데, 이런 여러 가지 비밀 결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옥죄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 10년 동안 1910년 나라가 망한 다부터 19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 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경지대에 가면은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국경을 건너가는 것도 이렇게 일일이 검문을 받아가지고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넘어가게 되면은 국경에서 검문을 해가지고 불온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식이죠. 이 국경에 넘어가는 이 초창기만 해도 지금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뭐 아마 추측컨대 쌀 같은 게 아니고 아마 좁쌀 같은 거, 만주에서 좁쌀이 많이 있으니까 국내에서 쌀은 그때 뭐 먹기 힘들었죠. 그래서 좁쌀 같은 걸 사오거나 뭐 이러면은 전부 다 저렇게 검문을 해가지고, 여하튼 간에 저거는 지금 사실은 이주민보다도 거기에 그 일대 국경지대에서 이제 저건 사실은 사진은 좀 후의 사진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 통제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근데 그 말하자면 압록강, 두만강을 전부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몰래 이제 특히나 많이 건너가는 데가 이렇게 얼어붙었을 때, 겨울에 강이 얼었을 때, 그럼 어디로 그걸 다 일일이 지킬 수 없으니까 그걸 피해 가지고 지금 뭐 저기 북한에서 탈북하듯이 그 지키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국제 정세, 또 일제 무단 정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식민지 수탈 정책, 이거는 경제적인 수탈이죠. 아까는 정치적인 그런 핍박이었다고 하면은, 토지조사 사업 우리가 잘 알죠. 1910년부터 18년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일본이 측량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부분 땅들이, 우리나라는 뭡니까? 땅은 전부 다 누구 거다? 국왕 거예요. 왕 거죠. 우리나라는 국유 뭐 저기 민간인 적이 없죠.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수조권이에요. 그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소작인들 시켜가지고 그거 나오면은 거기에서 그 받는 저거지, 땅 자체가 개인 거라는 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등록이 안 된 그런 땅들, 특히나 왕 궁실토라든지 궁중에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조선 총독부가 다 꿀꺽 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고를 해라, 토지를 신고해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토지 신고를 해보질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땅을 샀어도 저 건너 마을에 있는 그 산 밑에 있는 그 열마지기 노는 김첨진의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서류상에 없어도 다 누구네 땅이라든지 다 알고 지내고 보통 그렇게 했는데, 이거 등록 신고해라 하니까 신고하는 방법도 좀 까다로워서 못하는 데다가 신고, 내 땅인데 뭐 내가 또 신고를 해 뭐 이러면서 신고를 안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땅은 전부 다 뺏어가지고 나중에 동양축식회사 기결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은 토지들이 뺏기고, 토지들이 뺏기게 되면은 결국은 소작농은 더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작도 지내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아까 같이 남부 여대 해가지고 만주로 몰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그래도 만주가 낫지 않겠느냐. 왜냐면 여기는 붙일 땅 자체가 없으니까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언제들 들어가느냐, 대개 가을 거지를 다 하고, 그나마 가을 거지하면 소출이 뭐 조금 나든지 빚을 갚든지 뭐 하든지 거기에서 돈 조금 남은 거 가지고서 이제 여자는 솥 하나 머리에 이고 남자는 지게에다가 간단한 거 입고, 또 옛날 그 기름에 보면은 앞에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서 가면은 새끼줄로 아이들을 줄줄이 묶어가지고, 왜냐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는 도중에. 그러면서 기차 타고 갈 여비가 없으니까 저기 삼남지방에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만주까지 몇 달을 걸려가지고 걸어, 그러니까 한 달 내지 두 달을 걸어서 가는 거죠. 그 가면서 그냥 남의 집 일해주고 뭐 그거 가지고 밥 해 먹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너가죠. 그래서 대개 이제 회령 같은 데 건너, 회령에서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용정이 되는데, 용정에 가면 그 오랑캐령이라고 거기 있어요. 거기서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은 저기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그 이제 위에서 보니까 이제 저기 언덕을 이렇게 쭉 올라오는 사람인데 전부 다 한국 사람이 무슨 옷을 입어요? 허연 옷을 입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여름날 변소에 구더기에 올라오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묘사를 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게 뭐 얼마나 비참한. 그러니까 이런 토지조사 사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선 사람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땅들 다 뺏기고 소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만주로 넘어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이런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악법을 통해 가지고 뭐 회사 차리는 것도 뭐 우리가 마음대로 차리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이 생기면 그게 민족 자본이 형성되고 이러니까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통제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스스로 민족 자본을 형성 못하게 만드는 회사령이라든지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 신문지법, 뭐 산림법, 출판법 이게 전부 다가 조선 사람들이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악법들이죠. 특히나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수탈을 위해서 이제 만든 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종 황제 독살설이에요. 고종 황제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시기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고종 황제 독살을 왜 이 사람들이 했느냐. 바로 그때 당시에 1월 25일 1919년 1월 25일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영친왕과 이방자의 혼인이 픽스가 돼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자, 고종으로서는 일본 황실하고 혼인하게 되면 우리 조선의 혈연이 끊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종으로서는 이거 극력 반대했는데 고종이 뭐 힘이 없으니까는 속으로만 울화가 있었지 뭐 어떻게 하질 못했죠. 그래서 그걸 그리고 뭐 고종 황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그랬겠죠. 뭐 왕실에서 이제 대가 끊기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조선 왕하고 중국의 황실 여자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순수한 우리 조선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종도 고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고종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고종 황제를 독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완용과 한상학이 그때 그 궁중의 음식을 전부 다 관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한상학이가 두 사람이 이제 결탁해가지고 그 임금 고종 황제가 드는 음식에다가 수라에다가 이제 독을 탔다는 것이죠. 그 독을 탔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궁녀 둘을 매수해가지고 수라에 타게 하고서 고종 황제가 죽자마자 두 궁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그런 것이 됐죠. 그래서 그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황제 인척들이 이제 가서 뵈러 이제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휘영의 그 며느리였던 조계진 여사가 친정에 가서 왜냐면 조계진 여사는 그때 당시에 조대비의 그 조카 손녀 조카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고 그 소문을 그대로 이제 전한 거죠. 고종 황제를 가서 봤는데 전부 다 얼굴에 몸에 거의 그 시커먼 색깔이고 피를 흘리고 그런 모습이더라. 이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궁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노출돼 가지고 이제 고종 황제가 독살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자, 황제가 당시에 이제 현임 황제는 아니지만 태황제가 독살당했다. 이거에 이제 많은 궁중들이 이제 또 들고 일어나는 계기가 됐고 더군다나 이제 황제가 죽었으니까 전 황제지만 죽었으면은 대개 이제 망곡제를 하게 되죠. 가까운 사람들은 서울에 와가지고 빈소 차린 데다가 와서 절하고 저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산이나 어디에 올라서 한양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절하고 이제 망곡제라고 지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소문들은 아까 얘기한 그 측근에서 이제 궁정 주변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이게 빠르게 이걸 캐치한 사람이 누구냐면 상인들이에요. 상인들은 딱 이걸 듣자마자 뭐부터 사들이냐 하면은 배부터 사들여, 삼배부터.
왜냐하면 국장이 나면 반드시 베옷을 입어야 되고 흰 모자 써야 되고 백관을 써야 되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그런데 빠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써 그냥 해가지고 장안의 3배가 다 동이 났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하면서 고종 황제가 죽은 사실이 이제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즈음에 이제 또 나타나는 게 이제 1919년 2월 28일 3.1절 전날이죠. 그 전날에 손병희 선생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인산일 그 장례식이 3월 3일이었죠. 그리고 이 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람들이 주일은 피하자 해가지고 3월 1일 날 이제 3.1절 그 소요 만세운동 부르기로 비밀리에 결정이 됐는데 그 전날 이제 손병희 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원래는 민족 대표들도 탑골공원에 가서 만세를 부르기로 했는데 그 전날 모임에서 얘기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데 가서 만세를 부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이 내부에서 막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급격하게 그 전날 장소를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제 태화관이 그때 당시에 이제 명월관 그 지점이었죠. 거기서 모이는 걸 원래는 2시에 탑골공원에서 모이려는 12시에 미리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실제로 3월 1일 날은 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선언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각 곳에 보내는 그런 그 통고문들을 다 보내고 총독부에도 선언서를 보내고 다 보내고 전화해서 그 스스로 이제 잡혀 들어가죠. 33인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29명입니다. 네 분은 이제 다른 일로 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못하고 그다음에 29분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이 사실을 상해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송병준 같은 경우, 김병조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붙잡혀 가는데 결국은 민족 대표들을 붙잡아가서 최고형으로 3년형을 내립니다. 내란죄로. 이걸 내란죄로 소요 만세 선언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내란죄로 해가지고 3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모자급인 사람들 그 보니까는 뭐 손병희, 최린, 권동진, 오세창, 이종일, 이승훈, 그 다음에 한용운 이런 사람들은 3년형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탑골공원에는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쫓아와요. 여기서 태화관에서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쫓아와서 도대체 선생님은 무슨 일입니까? 탑골공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그때 최린이 이제 그거를 사실을 설명을 해주죠. 그때 가면은 혼란스러울까봐 이제 우리 먼저 했으니까 자네들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독립선언을 하고 시위 행진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원벽이라든지 그 학생 대표들이 탑골공원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정재용이라고 그때 경신학교 출신이었던 정재용이라는 분이 선언서를 낭독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대개 동대문 쪽이나 또는 한쪽 대한문 쪽으로 해서 양대로 갈라져 가지고 만세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만세 시위를 하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비무장으로 이제 만세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본이 또 그걸 걷잡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일본이 거기에다가 이제 총을 무차별 난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됩니다. 자, 1910년대 그러면 1910년 나라가 망한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국내에 어떤 것들이 되게 있었느냐. 첫째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항일 세력들이 있었어요. 독립의군부는 대개 이제 그 의병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비밀리에 조직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풍기 광복단 요거는 풍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광복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대한광복회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광복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상진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 대한광복회 운동을 비밀리 하죠. 이것도 결국 나중에 다 이제 탄로가 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외 세력들이 대개 이제 1910년 이후에 연해주 지역에서 또는 이제 중국 관내에서 아까 연해주 지역 같은 데는 성명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도 아까 신규식 선생이 가서 활동을 하면서 신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상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조직들이 나눠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1917년의 대동단결 선언, 여기에서 비로소 뭐가 선언이 되냐 하면은 이제는 구황실을 떠나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1910년에 고종 황제가 나라를 일본에 넘겨준 것은 스스로 황권을 마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황제가 스스로 주권을 포기했으니까 우리가 민중이 다시 그 주권을 회복해가지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 나라, 민주공화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뚜렷한 선언을 한 것이 바로 1917년의 대동단결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의미는 이때까지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황제를 추대하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황제를 추대하겠다, 그 다음에 고종 황제를 뭐 해외에 망명시켜가지고 망명정부를 만들겠다, 황제의 망명정부를 만들겠다 했던 것이 1914년, 15년까지 있었는데 1917년 되면 이제는 황제는 아니고 이제부터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그 다음에 공화정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그 1910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을 하게 되면서 곳곳에 이제 항일 기지가 이제 성립이 되죠. 대체적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만주 지역, 우리가 만주 지역을 또 나눠서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도 그 얘기했죠. 서간도하고 북간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연해주는 지금 러시아 지역, 이렇게 해서 대개 이 크게 세 군데로 해가지고 항일 기지가 이제 건설이 됩니다. 항일 기지 건설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처음으로 여기 만주를 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독립운동가들이 1910년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 만주라든지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일찍부터 한인 사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1860년대, 그러니까 상당히 이른 시기죠. 1860년대가 되면 이미 한국 사람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라든지 러시아 쪽으로 이미 진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어지러웠죠. 고종 말년에, 순조 때 고종 말년에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삼정문란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고 막 이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는 월경하면 큰일 나요. 그 두만강이나, 왜냐면 거기 청나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잡히면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좀 해이해, 청나라도 알다시피 청나라 말기에는 아편 전쟁이다 뭐 해가지고 이제 좀 그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이제 건너가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1860년대 처음 들어가가지고 조선 사람이 만주에 가서 가장 훌륭하게 해낸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전에는 거기가 추운 지역이라서 벼농사를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간 조선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벼농사를 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벼농사는 이때까지, 그러면 거기 만주는 뭐냐, 우리가 흔히 하는 좁쌀 농사, 작곡 농사가 주였는데 벼농사를 하게 되면서, 벼농사는 뭐 소출이 좁쌀 농사에 비해서 수십 배 소출이 되는 거죠. 가격 면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망명하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여기에는 조선 사람들이 일찍부터 들어가서 한인 사회를 형성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사회를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예컨대 독립운동가가 물고기라면은 저 한인 사회야말로 물이죠. 그 물고기가, 한인 사회가 있으니까는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들어가서, 왜냐하면
독립운동가 예컨대 김전진 장군이 거기 들어가서 군대를 키워가지고 국내 진공 작전을 하겠다. 홍범도 장군이 뭐 하겠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만 청년들만 모아가지고 군대를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한인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든지 뭐 애국금을 받든지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군자금을 마련해가지고 해야지 만날 국내에서 사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몰래 군장을 만들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인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가능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독립운동 하면은 거기에 한인 사회에 있었다는 얘기는 누가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밑바탕을, 사실 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주도 박용만이라든지 이승만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가서 활동을 하게 된 이 근본적인 원인은 1902년부터 4년까지 우리가 하와이 이민들이 가잖아요. 농업 이민들이 가가지고 하와이에서 하다가 그 사람들이 또 미주 본토로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한인 사회를 일궈내고 그 사람들이 애국금이라는 돈을 내 가지고 그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만들어지죠. 그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 이민 간 사람들이 1902년부터 1904년 사이에 이제 갔는데 대개 이제 인천에서 대개 배 타고서들 이제 갔어요. 갔는데 자기가 갔을 때는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갔는데 간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돌아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나라를 차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애국금을 10의 1조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를 냈는데 이분들이 열성 있는 사람들은 10의 7조, 8조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산 거 외에는 다 그냥 애국금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찾는데 써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분들이 갔다가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분들로서는 돌아갈 나라가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라를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만주 용정촌. 지금도 이제 북간도 지역에 그 연변 옆에 가면은 그 용정촌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뭐 용두레 그 하는 거기 이제 용정촌인데 그 용정촌은 그 운물 이름이 이제 용정이에요. 용이 나왔다고 하는 그 운물인데 거기에 이제 중심으로 이제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아까 만주 회령에서 건너가면은 한 30리, 40리 되는 그 거리에 딱 있는 것이고 용정촌 옆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그 명동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윤동주 생가라든지 그 근처에 이제 다 있죠. 그래서 지금 용정촌에 처음에 가서 그 뭘 만들었냐면 서전 서숙이라는 신식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1906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거 누가 주도해서 만드냐? 사실은 이상설이라는 인물이 주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이상설이라는 인물이 독립운동사에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상설이라는 인물이 독립운동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하면은 아까 중국에서는 처음 시작한 게 신규식 선생이라고 한 것 같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사실 시작은 이상설 선생이 처음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상설 선생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27살 때 성균관 총장을 했어요. 우리 치면은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을 27살에 했던 인물이죠. 의정부 참찬, 요새 치면 부총리급의 벼슬까지 했던 사람이고 또 머리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정통 우리 한학은 물론이고 그 서양의 대수, 수학, 기하 뭐 줄줄이 다 통달했던 그런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죠. 거기에 있었던 만일 이시영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뛰어났던 인물들이 같이 합숙하면서 그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상설의 뛰어난 머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보제, 호가 이제 보제인데 보제 선생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보제 선생은 우리보다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도 더 하는데 우리가 잠잘 때도 깨어가지고 공부하더니 우리가 일어나 보면 그때도 공부하고 있더라. 도대체 언제 잠을 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머리가 워낙 좋은 데다가 공부까지 노력까지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속된 말로 하면 밥맛 없는 사람들. 좀 심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뛰어난 분이죠. 근데 이 보제 선생이 그래서 이 보제 선생은
2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날 때 사실은 자기가 그때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걸 저지하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시위를 서울 그 한양에서 시위를 하다가 그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결을 시도를 합니다. 이게 자결을 시도하는 걸 또 누가 봤냐? 또 백범 김구가 그걸 봐요. 그래서 백범일지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을사늑약에 이제 거기 백범도 참여하게 거기 시위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어떤 그 고관인 사람이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려 머리를 깨려고 해가지고 온몸에 피가 낭자해가지고 사람들이 부축해가는 게 있었다 하는 것이 그 백범일지에 나오는데 백범도 그때는 이상설인지를 몰랐죠. 그래서 그 기록이 있는 그 이상설 선생인데 이상 선생이 그 자결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머리가 빠르고 저거 한 사람이니까는 이제 국내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 할 수도 없고 1910년 이제 을사늑약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회복할 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민중을 일깨우고 가서 독립운동 항일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건너간 게 바로 1906년에 바로 건너갑니다. 재산을 전부 처분해가지고 건너가서 서전 서숙을 만드는데 여기 신식학교로 만들면서 이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물론 이 학생들은 전부 다 이상설이 자기 돈으로 내가지고 숙식 다 공짜로 해가지고 무료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식 공부를 하고 장차 여기에서 그 군사 훈련까지 해가지고 문무가 겸전한 그러한 학생들을 만들어내겠다 해가지고 서전서술을 한 1년 정도 경영을 하는데 국내에서 사람이 찾아오죠.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 이상설 보제 선생을 갖다가 헤이그 밀사의 정사로 임명했으니까 거기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는 뭐 황제 명령이고 또 옛날에 거기 관리로 있던 사람이니까 그 명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갔죠. 그래서 이준이 그때 이제 한양에서 밀서를 가지고 와서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용정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베리아 철도 타고서 페테르부르크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범진이 러시아 영사를 하다가 1905년 되니까 이제 해외에 있었던 그 영사들이 다 손을 놓게 되죠. 근데 그 이범진은 이제 국내로 합류하지 않고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그 이범진의 아들 이위종을 갖다가 데리고 3명이서 그래서 정사로 이상설, 부사로 이준과 그 다음에 이위종 이 3사람이 그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로 이제 가는데 거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찬법 신세가 되는 거죠. 가서 뭐 입장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여기는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항상 강대국들이 이런 걸 주도하니까 여기에는 뭐 일본도 강대국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본 눈치 보느라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슨 연설이나 이런 거 하게 일체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의장 바깥에서만 맴돌다가 이제 결국은 그 이준 열사가 거기서 이제 분개해서 이제 자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자결은 아니고 사실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준 열사님 병으로 돌아가신 거는 이때까지 우리는 분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자결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자결은 아니고 그 이준 선생이 그 평리원 그러니까 여러 치면은 그 부패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인데 또 기질이 함경도 뿐이 돼가지고 기질이 아주 그냥 또 그 상당히 열혈 청년이죠. 아주 열이 많은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가기 전에 종기를 알았었는데 그 헤이그 가가지고 당하는 꼴이 하도 그냥 뭐 비분간개하니까 이게 종기가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자결했다는 식으로 이제 전보를 국내에 보냈던 게 각 언론에서 이제 다 비분해서 자결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뭐 우리 때는 뭐 자결뿐만이 아니고 배를 갈라가지고 뭐 창자를 회의장에 뿌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보도가 저거 됐었는데 여튼간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거기서 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참여 못하고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상설 선생은 돌아와가지고 미주,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러시아 이쪽에서 이제 독립운동의 그런 기본적인 걸 하는데 워낙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워낙에 이제 약해져 가지고 러시아에서 거의 이제 돌아가실 저가 됐죠. 그래서 막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또 유언을 또 해요. 내가 이제 고종 황제의 신하로서 헤이그 밀사 정서로서 갔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래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국내로 내 시신을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불태워버려라. 내 몸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불태워버려라. 동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순진한 또 동지들이 몸만 또 이렇게 화장을 하고서 했으면 되는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서적, 그 다음에 이 양반이 해놨던 모든 실적들, 기록들 이것까지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설 선생에 대해서 남아있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상설 선생에 대해서 몰라. 상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상설 선생이 독립운동에 주역을 했으면서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늘상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만일에 이상설 선생이 1917년에 돌아가시거든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만일에 세워졌다고 하면은 100% 이상설 선생이 대통령이 되는 건 따놓은 누구도 거부 못할 분이다.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던 인물이 바로 이상설 선생인데 1917년에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뭐 대통령이다 국무총리랑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전서숙이 자 1907년에 헤이그로 가면서 이상설 선생이 가버리니까 돈줄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서전서숙은 문 닫게 되죠. 그리고 1907년이 되면은 여기에 용정에다가 뭘 생기냐면 통감부 간도 출장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통감부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감시를 하니까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서전서숙은 명동학교 김학연 선생이 이어받아서 명동학교를 하게 되는데 여튼간에 처음에 1906년부터 가가지고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했던 이런 준비를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밀산부 흥계호라는 데에서 이제 한흥동이라는 걸 건설해가지고 여기서 이상설이라든지 그 유학자였던 이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1909년이 되면은 항일 기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서간도 지역에는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그 삼원포를 중심으로 해서 경학사가 성립되고 여기서 신흥무관학교 해가지고 1911년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1920년까지 해가지고 한 3,500명의 독립군 기관 요원들이 양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아침에 보니까 이게 지워져가지고 제가 그냥 글로 써했는데 북간도 지역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용정뿐만 아니라 연길이 옛날엔 그 중심이었는데 옛날에 이름은 국자가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연길이 여기서 간민회라든지 대한국민회 여기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독립운동의 근간들을 이루죠.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19년 사이에 이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이 형성돼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에서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조금 가서 한 30리 되는데 신안촌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에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사람들끼리 촌락을 형성해 가지고 신안촌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신안촌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전개하고 이 권업회라는 자치단체,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정부라고 하는 군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신안촌은 한국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전부 다 깨끗해요. 여기 뭐 중국 사람이 계신지 모르지만 중국 사람이 있는 데는 좀 지저분한데 이 한국 사람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깨끗해. 그래서 저 신안촌도 러시아 사람들이 탐을 냈어요. 조선 사람이 가는데 너무 좋고 깨끗하니까 왜냐면 우리는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고
막 그 탐을 냈던 그런 데가 이제 신안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서도 이런 그 기본적인 운동들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 선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이 되는데 이 독립 선언도 우리가 이제 오늘 기본적인 거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3월 1일 날 했던 3.1 독립 선언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전에 2월 8일에 일본 도쿄에서 2.28 독립 선언 해가지고 도쿄에 있는 그 유학생들, 한국인 유학생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 대한 독립 선언 요거는 논란이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는데 이게 뭐 2월 1일이라는 설도 있고 또는 2월 뭐 7일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오년은 김이년 바로 전해거든요. 근데 이걸가 음력으로 하느냐 양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오년 뭐 이렇게만 돼 있지 뭐 정확하게 언제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색이 각각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도쿄에서 우리 유학생들 일종의 지식인들이 그 한 독립 선언 요게 되는 것이고 요거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공부하니 국제 정세랑 이게 얼마나 밝겠어요. 그러니까 그 국제 정세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 자결주의라든가 그다음에 그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거의 특징은 대한독립선언의 특징은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잘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대한독립선언은 어디서 되냐면 만주 길림에서 합니다. 만주 길림에서 했다는 건 만주라는 것은 비교적 여기에서 만주에서 중심이 되는 게 독립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에요? 무장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다는 것은 대개 이거는 무장투쟁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국내에서 했던 3.1운동은 뭡니까? 우리가 비폭력주의였죠. 비폭력, 비무장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대한독립선언에서는 무호독립선언에서는 우리가 무장으로 앞으로 혈투를 벌여야 된다. 뭐 혈투라는 얘기는 혈전을 벌여야 된다는 거는 여기도 나와요. 근데 여기는 더 강력하고 여기는 만주 지역에 주로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독립선언 무오년에 됐기 때문에 무호독립선언이라기도 하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그 대종교 계통 사람들, 대종교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제 여기서 그 국내에서 더 이상 대종교를 못하게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제 그 용정 옆에 있는 그 청파호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력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김교헌 대종교의 2세 교주였던 김교헌을 중심으로 대부분 여기 이제 인원이 39명이 서명을 하게 되는데 39명 중에서 22명이 대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얘기한 39명 중에서 24명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장투쟁하면 대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여기에서 또 관여했던 인물 중에서 아까 상해했던 신규식 선생이 여기서 도 깊이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규식 선생이 상해가 국제도시니까 거기서 세계 정세를 빨리 알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만주에다가 기별을 해가지고 빨리 거기서도 저기 독립선언 움직여라.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기별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대한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런 세 번의 이제 그 독립선언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것은 국내에 있었던 이제 3.1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3.1 운동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천도교에서 주도했고 손병이 3.1 운동을 누구는 유관순 열사가 주도해서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만세를 부르는 이 3.1 운동의 시작은 사실은 이것도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종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종일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이제 그 보성사라는 출판사, 이게 이제 천도교 계통의 출판사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종일 선생도 천도교 교도가 되지만은 그 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구한말 때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구한말의 애국계몽 사상에 아주 첨단으로 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동학개통에서 이제 세 번의 이제 두 번의 실제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일어난 게 갑오 개혁 운동, 우리가 흔히 아는 갑오 동학이 이제 1894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그거부터 10년 주기로 1904년이 되면 또 갑진년인데 그때가 갑진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거 이제 같은 동학 천도교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다음부터 또 10년 후에 1914년에 한번 10년 주기로 그 개혁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종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시위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이종일이 선생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한테도 가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손병희 선생의 가까운 측근이 세 사람이 있었죠. 그다음에 오세창이라든지 권동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또 그 나중에 이제 변절을 하게 되지만 최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손병희 선생 측근인데 이종일 선생이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천도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시위 운동을 해야 된다 계속 하는데도 그게 잘 먹히질 않았죠. 왜냐하면 손병희 선생도 그렇고 이제 시위 운동이나 이렇게 번지게 되면은 손병희 선생 입장에선 천도교의 교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도교의 교주가 그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더 세력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천도교는 또 민족 종교고 이러기 때문에 결집력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만일에 자기가 그런 거에 나서게 되면은 천도교가 또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조심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독립선언보다는 독립청원 이쪽으로 자꾸 이제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종일 선생이 계속해서 가서 해야 됩니다 해서 실제로는 사실은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종일 선생이 자꾸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측근이었던 권동진, 오세창, 최린 이 사람들이 손병희 선생한테 다시 얘기해가지고 인제 세계 정세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독립 선언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손병희 선생의 재가가 딱 떨어졌죠. 재가가 딱 떨어지자마자 손병희 선생은 그때부터 이제 태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 선언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완전히 이제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밀고 나가지. 뭐 손병희 선생이 또 추진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고 그때 당시에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이 가지고 있는 데가 없었어요. 기독교도 그때는 속된 말로 먹고 살기 힘들 그런 처지였는데 이 천도교는 그때 그 조직이 강했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만일에 그때 천도교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런 3.1운동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독립청원이라는 것이 독립선언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계통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이렇게 이제 그 접촉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기독교하고도 접촉하는데 사실은 천도교에서 움직임, 기독교의 움직임, 학생들의 움직임 다 있었어요. 사실은 천도교에서 뭐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각각에 있었는데 서로들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에서 기독교대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은 이런 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결집하는 것도 문제였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천도교에서 하면서 기독교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기독교에서도 하려고 한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연합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때 이제 기독교의 대표적으로 그 주도했던 인물이 기독교 중에 이승훈 선생이에요. 이승훈 선생이 뭐 이렇게 자기 거에 대한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자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오선학교 만드는 데 다 바치고 했던 그분인데 그 이승훈 선생이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을 전부 다 설득을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승훈 선생이 그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 목사 성직자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은 그 목회자들의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활이 당장 어렵다. 그 사람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그 나오는 돈을 가지고서 연명을 하는 분들인데
그 목회자들이 들어가 버리면 가족들의 살 길이 막막해진다. 그 자금을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손병희 선생이 거금 5천 원을 쾌척을 하죠. 그 5천 원을 이승훈 선생이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그 가족들 저거 하고 그다음에 그 동원하는데 이제 자금으로 썼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천도교에서는 주체적으로 움직였던 게 최린이라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변절을 해가지고 민족관역자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 최린이 앞장서 가지고 그 아까 오세창이나 권동지 선생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그 최린이 앞장서 가지고 3.1 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기독교선 이승훈 선생이라든지 함태영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독립선언에 이제 적극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민족 대연합 전선을 그래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불교, 불교에서 두 사람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특히나 이제 아까 저기 청년당, 신한청년당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저기 그 파리에 파견했던 그 당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있던 선우혁이라는 젊은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지금 국제 정세도 알려주면서 이제 그런 하면서 이제 촉발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 연합에다가 학생들까지 합쳐가지고 대민족 연합이 이제 되는데, 사실은 유림들은 참여를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는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서 3.1 운동에 참여 못하고 후에 이제 파리 장소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김창숙 선생이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었고, 또 유림들은 각자 저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모으기가 좀 힘들죠. 기독교 계통이라든지 종교 계통이나 이런 데는 짝짝짝가 모이기가 쉬운데, 이 유림들은 각각 독립체이기 때문에 모으기도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유림들은 나중에 따로 이제 파리 장서로서 이제 그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타난 것이 뭐냐. 이제 새롭게 건설할 독립국가의 이념과 방향까지도 선언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단순히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념이나 방향까지 이 선언서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선언서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자유와 인류평등을 지향하는 선언서였다. 우리의 자유뿐만이 아니고 인류평등,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끼리 뭐 잘 살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선언서에 보면 인류평화를 항상 우리가 홍익인간의 후손들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그 세계 평화에 대해서 항상 선언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외국에서 하는 그 유리하고는 조금 항상 성격이 좀 다른데, 그 다음에 포용과 공존, 이것은 이제 뭐냐면 아까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걸 다 초월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뭐 양반 상론 이런 걸 다 초월해가지고 포용과 공존의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 3.1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것까지요. 이미 일어났으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 뭐 그건 죽기 살기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처음에는 우리가 독립청원 정도로 소극적으로 나오다가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일단 일어났으면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우리 민족의 기질일지도 몰라요. 한번 하면은 철저하게 뭐 죽으면 죽기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사실은 그 처음에 그 얘기했던 독립청원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독립청원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에다가 국제연맹에다 독립청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그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거기에 질문에 그런 질문지 보내신 거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 3.1 운동 때 친일 세력들은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친일 세력들은 반대했죠. 3.1 운동이 일어나는 거를 그 송병준이나 이완용 같은 건 저런 바보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슨 독립선언을 하느냐.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원공개화파 출신이었던 김윤식 같은 경우에도 이 독립청원을 하지 무슨 독립선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했고, 더군다나 김윤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양반은 그 소문이 어떻게 냐 독립 불언서를 냈다, 독립을 원하지 않는 불언서를 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그 김윤식이라는 분이 아주 곤욕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뭐 독립청원서를 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튼간에 이때 당시에는 그 독립선언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10년 동안 너무 니네가 힘들게 했으니까 그거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 청원서 내용에 보면, 김윤식이 쓴 청원서 내용에 보면 뭐 천황폐하 뭐 이런 식으로 막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선언이나 아주 저거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친일 세력들의 모습,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표적인 게 아까 유림들이 참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그 유림들한테, 그 당시엔 지식인들이죠. 지식인들한테 그 일본에서 1910년 합병을 하면서 많은 은사금을 그 사람들이 나눠줘요. 돈을 나눠줘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심산 김창숙 선생, 우리 성균관대학 뭐 총장도 하셨던 그 심산 김창숙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자서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은사금을 내리니 조선의 선비들이 뛸 듯이 기뻐했다. 자, 나라가 망해가지고 돈 몇 푼 준다고 뛸 듯이 기뻐했던 게 조선의 선비들이에요. 그건 가짜 선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구한말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 조선의 이런 친일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우리 속국이 되는 거, 야, 우리가 그전에도 청나라 속국이었었어. 청이라는 이름에서 일본으로 갈아탄 것 뿐인데 뭐 그렇게 열내고 그래. 이게 당시의 친일파들의 모습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항일 애국 세력, 그 다음에 친일 매국 세력, 이 두 개의 사진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자, 항일 애국하는 사람,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추운 감옥 속에서 조선상고사를 쓴 거예요. 조선상고서 뭐 우리 공부하듯이 책 참고서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봤던 것을 기억을 되짚어서, 옛날 분들은 이 기억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외우는, 사서상경 다 외우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 번 읽으면, 더군다나 단재 선생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 번 읽으면 다 외운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그 추운 데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민족의 역사를 남겨놓아야 된다고 해서 그 추운 데서 민족의 역사를 쓰면서 소위 얘기하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요거는 일본에 빌붙어 있는 조선사 편수회, 예컨대 이병도나 신석호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야유회를 가가지고 조선의 기생, 일본의 게이샤 끼고서 노는, 극명하게 대비되죠, 여러분. 항일 애국한 사람은 참 감옥 속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나라를 찾겠다고 한 것이고, 친일에 붙은 요 사람들은 이렇게 야유해가지고 이런 데서 흥청망청 놀면서 친일 매국의 행위를 했던 것이죠.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친일과 매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그때 당시에 나라는, 야, 나라를 빼앗겼는데, 야, 할 수 없잖아. 내가 친일하고 싶어서 친일하냐? 뭐 이광수나 서정주나 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김성수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었다. 자, 만일에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한다면은, 나가서 독립운동 하다가 죽은 사람이나 이 감옥에 간 사람들은 그럼 천하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상에서 이게 놓고서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해야지, 나는 살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또는 우리 가족, 우리 학교 뭐 이화학당 폐쇄시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이냐 항일이냐 이거를 엄중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만일에 친일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친일을 했으면 친일을 했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연좌제 같이 그렇게 저거 할 필요 없어요. 예컨대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한 것이지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은 끝나는 건데, 일본에 저거 우리 정신대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죄하면은 그 끝나는 거를 그 사죄 안 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지, 친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친일로 해서 사죄하고 끝나야, 민족한테 사죄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사죄를 안 하니까 그 자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누구, 뭐 조선일보 누구까지, 그 후손들까지 지금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친일이나 항일의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국내에서 만세운동은 뭐 그때 당시에 3월 1일 날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거의 동시에 그 만세운동이 같은 시기 12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시에 동시에 같은 날이 되면 미리 독립선언서가 다 배부돼 가지고 준비가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뭐 어떤 지역에서는 독립선언서가 12시가 돼서 다 사람들은 모아놨는데 독립선언서가 미처 오지 않아 가지고 28 독립선언서 가지고서 학생들 독립선언서 가지고 선언을 하는 도중에 선언서가 와가지고 바꿔가지고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전국 곳곳에서 이제 하면서 뭐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죠. 뭐 전국 곳곳에서 그때 당시에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았던 군이 300 몇 개 군 중에서 뭐 4개인가 5개라고 그래요. 그 군은 뭐냐면 그쪽에서 친일파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함경도 산골짜기에 있는 군들, 거기에 기록도 되지 않는 그런 군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한반도 전국에서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뿐만이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국외도 여기 나옵니다만, 국외, 만주, 연해주, 미주,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있는 데서는 어디서든지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런 현장을 보는데, 내가 이거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잘 안 배우니까 이때 당시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 일제 탄압을 받았는지 한번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안국동 부근에서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는 여인에 대해 일순경이 환도로 팔을 내리쳐 잘라버렸다. 여기저기서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 이것이 우리나라 안국동 서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노인이 헌병 분견대를 찾아와서 비무장의 조선인을 왜 참혹하게 쏘아 죽이냐고 항의했더니 이 노인은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다. 노인의 아내인 노파가 차서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헌병은 노파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했으나 노파의 통곡은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노파도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노인의 딸이 분견대에 가서 통곡하자 헌병은 그 딸의 육신을 칼로 갈기갈기 베어버렸다. 황해도 수안에 있었던 무차별 학살의 한 장면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헌병의 잔악행위는 끝이 없었다. 알몸이 되어 뒤로 결박한 채 여학생들이 끌려왔는데 뭐 십자가에 매달고서 윤관을 거듭하고 십자가에 세워놓고 너희 인연들은 예수교 신자인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욕을 퍼부었고, 그 다음에 숯불을 피워놓고 철선을 빨갛게 달궈가지고 그 여학생들의 젖가슴을 갖다가 찔러대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예리한 칼로 막 난자를 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 이랬더니 독립이 안 되면 죽어도 중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학생들이 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에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일제가 여학생들을 데려다 고문하는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이렇게 나체로만 발가벗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죠. 언제입니까? 권인숙 사건 같은데 그 문기동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학생들 데려놓고 발가벗기면 100% 실토한다. 일제 때 배운 그 수법이 그대로 그 시기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다 일본에서 배운 저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학생들은 그 수치심 때문에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이제 그 마리아라는 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조선 독립을 언제부터 생각했느냐?
나의 심중에는 독립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 어째서 독립이 필요한 줄 아느냐. 나는 조선이기 때문에 자연히 조선 독립을 요망하는 것이요. 너는 이란 합방과 일본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 조선은 결코 일본에 합방된 것이 아니며 당신의 정부에서 조선을 통치하는 것은 마치 독일이 그 점령지에 대해서 하는 것과 같아 전혀 정의와 인도적 행위가 아니오. 너는 무엇을 믿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냐. 미국을 믿느냐 평화 회의를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소. 나는 미국도 믿는 것이 아니고 무력을 믿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협방할 때 정복으로 된 것이 아니요 회담으로 된 것이므로 나도 당신네 정부와 정의에 입각한 담판으로 하여 독립을 회복하려 하오. 내가 가진 것도 없이 어떻게 경솔하게 행동을 하느냐.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요 성패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내 비록 연약하나 나를 위하여 한 팔을 보태는 것이요. 너는 많은 교육을 받았은즉 그런 편견을 버리고 일본에 동화하기에 노력함이 어떠하냐.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나는 조선 사람이니까 기필코 조선 독립을 희망하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 하나를 소개한다고 하면은, 자, 시골에 사는 장설이라는 청년이 장터에 나와서 이제 만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상복 일체를 지어 입고서 나와가지고 경찰서 앞에서 목이 터져라고 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여인을 붙잡아서 신문하였다. 누가 너를 시켜서 이렇게 하였더냐. 아무도 나를 시킨 사람이 없다.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만세를 부를 줄 아느냐. 당신은 닭을 못 보느냐. 닭이 새벽이 되어 우는 것도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냐. 우리나라 독립서광에 비치니 내가 저절로 만세를 부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하죠. 경성에 사는 어떤 11살 난 여학생이 독립운동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이 너는 어째서 길을 들고 기뻐하느냐. 여학생이 나는 잃었던 물건을 다시 찾음으로 기뻐하노라. 경찰이 무슨 물건을 잃어버렸단 말이냐. 조선이 세전하던 삼천리 금수광산을 잃어버렸다. 너 같은 어린아이가 그것이 기쁜 줄을 어떻게 아느냐. 그 여학생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참으로 무식하오.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바늘 한 개를 잃어 반나절이나 찾다가 얻고 나서 대단히 기뻐하셨는데 하물며 삼천리 금수강산을 다시 찾았거늘 어째서 기쁘지 않단 말이오. 이게 그때 당시 11살 난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실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 자꾸 독립운동하면 1919년 3월 1일 일어났다. 이 사람은 일제가 얼마나 탄압을 악독같이 했나를 알면은 지금 일본이 지금 저렇게 사지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일본에 조금만 하면은 정찰기 하나 뜬 거 가지고 난리치. 일본이 우리한테 악독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니네가 옛날에 한 행동이 뭐냐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걸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본 통해 가지고 잘 저거 했다. 그 다음에 해방 후에 우리나라 몇십 년 동안을 친일파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죠. 한 번도. 교과서에 실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는 이 현장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 3.1운동의 영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때 당시에 3.1운동이랑 아까 잠깐 얘기했던 독립운동의 호수였다. 또 독립운동의 분수령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대적 국민의식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민족 주체 주권 독립이 이제 이루어졌다. 아까 얘기한 대로 황제권에서 이제 민권이 확립되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제 군주제에서 이제 민주공화정으로 된 것이고 또 인도주의라든지 세계 평화주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엘리트 지도자 중심. 구한말까지 그랬죠. 우리가 애국개몽운동 할 때도 주로 이제 엘리트 중심이었는데 이제 대중화가 된 것이죠. 우리가 대중화되면 종교나 학생, 노동자, 농민, 심지어 거린이나 기생들까지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농민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 학생운동, 사회운동, 여성운동 이런 것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1운동의 영향으로 또 하나가 생긴 게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임시정부가 만세운동에서 우리의 독립을 찾자 외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제 우리도 정부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찾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국내외에서 뭐 전부 8개, 뭐 대체적으로 이제 나타난 게 8개입니다. 8개 임시정부가 생기죠. 그 중에서 이제 3개의 임시정부가 핵심이 되는데 이것이 다시 통합해서 통합임시정부가 돼서 우리가 지금 아는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자, 요 3개 임시정부는 대개 노령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정부, 그 다음에 상해에서 설립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의 한성 임시정부, 요 외에도 뭐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임시정부가 곳곳에 많이 생겼는데 요 3개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통합임시정부가 요게 이제 우리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는 게 주로 이제 상해에 설립된 4월 11일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실제로 통합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달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3개가 이제 뭐냐면 그 러시아 쪽에선 대한국민의회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활동하던 인물들, 그 중에서 아까 러시아 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찍부터 우리가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국민의회라는 그러니까 의회 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서는 아까 원래 누가 중심이 됐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신규식 선생이 그 발판을 놔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성정부, 이건 국내에서는 뭐 꼼짝달싹 할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국내에서 있는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몰래 인천에 있는 만국공원에서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국내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대개 상해 쪽으로 대개 가서 상해 임시정부하고 이제 합류하게 돼서 결국은 이 3개가 합류해가지고 아까 통합 임시정부가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합 임시정부가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승만 박사 때문에 생겨나죠.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내각제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국무총리로 뽑았는데 이 양반이 미국에 있으면서 프레지던트, 자기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행세를 하고 다녔죠. 그래서 도산 안창호가 내무총장이 돼가지고 우리는 당신을 국무총리로 뽑았지 대통령 뽑지 않았으니까 대통령 행세하고 다니지 마시오 했더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의 나라다. 여기서는 이미 나는 명함에다 다 대통령이라고 하고 댕겼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국무총리로 갈 수 없다. 야, 나라가 세우자마자 혼란스러우면은 그 우리나라 체면이 안 쓰니까 나는 그냥 대통령으로 할 테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해버리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산 안창호가 국회를 의정원을 소집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소집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저렇게 하니까 이게 처음 나라 세운 다음부터 이게 서로 혼란스럽고 싸움하는 형세가 되면 안 되니까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제로 헌법을 바꿉니다.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가지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그 다음에는 계속 오지 않고, 왜냐하면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생겼으면 대통령으로서 와야 될 건데 오지 않고 자기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는 아까 뭐가 잘 거친다고 그랬어요. 애국금이 잘 거치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서 활동을 하기가 쉽고 또 편안하니까 거기서 있어 안 오죠. 국내에서 계속 오라고 국내에 있었던 상해에 있는 그 이승만 박사의 측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으면 그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와요. 1920년 말에 와가지고 21년 초까지 딱 6개월 있다가 워싱턴 회의 뭐 참석한다고 해서 또 휙 하죠. 사실 휙 하는 거는 워싱턴 회의 참석이라기보다 6개월 동안 와가지고 그 임시정부의 정강이라든지 모든 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뭐 10년 계획 앞으로 계획을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속된 말로 한 대 좁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거 하니까 몰래 도망을 간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주에 가 있다가 계속해서 뭐 한국에 오지 않고 미주에 있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미주 그렇게 있으면은 당신 더 이상 대통령으로 여긴 한 사람이 급한데 당신 거기 있으면서 대통령 역할을 못하면 대통령 내놓으셔. 안 내놓겠다. 그러면 탄핵할 수밖에 없어.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탄핵을 하게 되는 거죠. 1925년 가서야 결국 탄핵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엎치락 뒤치락 끝까지 막 좀 소용돌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탄핵을 하게 되니까 또 이승만 박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 애국금, 국내 들어온 애국금을 딱 차단해버리죠. 그래서 상해에서 애국금 대부분의 돈들이 그때만 해도 23년, 4년 되면 대부분이 미국에서 오지 다른 데서 올 수가 없어요. 만주는 만주대로 무장투쟁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돈이 다 가버리죠. 국내에서는 이미 이제 그 해외로 돈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게 다 차단이 되죠. 임시정부 운영 자금이 그동안 미주에서 어느 정도 그것도 이승만 박사가 쓰고 남은 돈을 보냈던 건데 그나마 이제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는 결국은 임시정부 청사도 셋집이었는데 운영을 세를 못 내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서 뭐 손정도 의장 집에 또 임시정부가 됐다가 또 누구 집에 가서 임시정부가 됐다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백범 선생 주머니에서 왼쪽에서 임시정부 인장이 나오고 오른쪽에서 직인이 나와가지고 백범 주머니가 임시정부다 하고 했을 정도까지로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은 이제 말이 나와서 이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국무총리 했던 이동희 선생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둘이서 또 서로 이동희 선생은 무장투쟁주의자거든요. 또 우리가 이승만 박사는 외교론주의자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속해서 또 싸움을 해가지고 서로 안 한다고 뭐 또 이런 말썽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런 걸 좀 벌려놓으면 좀 임시정부가 초기부터 상당히 그냥 복잡한 그런 거가 있는데 사실은 저게 이제 왜 저렇게 되냐 하면은 좋은 의미로 하면 또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 보면은 우리가 봐도 좀 아찔하잖아요. 국회 보면은 뭐 야당이다 여당이나 다 똑같이 그냥 그 싸우는 거 보면은 아찔한데 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옛날같이 독재라면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야당에서. 예. 자, 그다음에 만주나 뭐 이런 데서 무장투쟁이 본격적으로 1919년 3.1운동 후에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무저항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도 무력을 가지고 일제에 대항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무장단체들이 곳곳에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서로 군정서, 우리가 요거는 신흥무고등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서로 군정서를 꾸리고, 요거는 김자진 장군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북로군정서, 우리가 요거 북간도 쪽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의병들이 했던 대한독립단, 청년들이 했던 청년단 연합회, 이런 것들이 만주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이 벌어지게 되고, 자, 그래서 그 무장투쟁이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한독립선언서, 아까 잠깐 그쪽에서 얘기했었는데, 대한독립선언서에서 이건 어디서 했다 그랬죠? 만주 길림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논조는 거의가 무장투쟁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일어나라 독립구나, 갖추어라 독립구나, 세상에서 한 번 죽으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니 개돼지와 같은 일생을 누가 구차히 도모하겠는가. 살신성인하면 2천만 동포가 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니 어찌 일신을 아까워하랴.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바로 대한독립 이런 선언에서부터 이제 육탄 혈전이 본격적으로 이제 주장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만주 노령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군 단체가 결성되어 가지고 국내 진공작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남양 수비대를 치니까 거기서 역으로 나와서 전쟁이 일어난 게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에서 엄청나게 깨지니까, 왜냐하면 독립군들은 2~3명 죽었는데 불과한데 거기는 300~4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독립군들이 오합지졸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의병들은 좀 오합지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생들이 처음에 했기 때문에 싸움이 제대로 안 됐죠. 그랬다가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네 군대가, 정식 군대가 가서 아주 그냥 몰살을 하다시피 하고 왔으니까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투입하게 되죠. 그래서 그 1920년 10월 달에 대거 군대 한 2개 사단 병력, 그러니까 한 2만 명 내지 3만 명의 군대를 풀어놓는 거죠. 그것도 이제 중국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훈춘 사건이라고 해서 자기네 영사관을 마적을 시켜가지고
공격하게 해가지고 그 빌미로 해가지고 야 우리 영사관이 독립군한테 당했다. 독립군 때려잡으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벌어지는 전쟁이 청살리 전투. 왜냐하면 일본군 2만 명하고 우리 부대하고 전면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다가 게릴라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 청살리 전투예요. 청살리 전투는 1920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6일 동안에 청살리 계곡이라는 한 백리 계곡 안에서 중간중간 벌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합쳐서 청살리 전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운동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수평 어랑천 전투 좀 이렇게 나가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장 투쟁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그 본거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두만강 북쪽에 여기 이제 북간도고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압록강 이쪽에 이제 서간도 이쪽 일대인데 그 다음에 이 러시아라는 땅도 같이 붙었어요. 우스리스크라든지 블라디보스톡이 한경도에서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여기에 일찍부터 우리 한인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지도상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서간도 지역은 대개 여기 통화, 그 다음에 유화 이쪽 지역에 들어가서 아까 그 설업운정소라든지 신흥보건학교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용정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여기서 뭡니까 회령에서 바로 건너가면은 용정이죠. 용정 그 다음에 연길 요게 이제 중심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북로군정서 김자진 장군은 여기 왕청현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싸우다가 청살리 전투에 군대가 이제 몰려 들어오니까 피하느라고 어디로 직결하기로 했냐? 백두산 밀림지대로 직결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밀림지대는 지금도 원시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에 들어가면 암만 일본 군대가 풀려도 거길 다 포위하거나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막 들어올 수 없잖아요. 게릴라전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백두산 일대로 피신을 한다고 피신을 왕청에서부터 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청살리에서 부딪힌 게 이제 청살리 전투거든요. 청살리 전투 끝나고 나가지고는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는 여기 지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이제 밀산이라는 데로 이제 여기 한카오 밀산이라는 데로 이제 갑니다. 밀산으로 가서 여기 이제 국경지대인데 여기 밀산에서 여기 건너서 이제 이만으로 가서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면 러시아 자유시로 들어갑니다. 자유시 들어갔다가 자유시에서 서로 싸우면서 독립군 한 2,000명이 여기서 죽거나 체포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독립군들을 한꺼번에 다 소멸이 되는 그거는 뭐 오늘 시간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그 정도로 생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1운동의 영향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자, 국제적 인식이 이제 달라졌는데 당시 전 세계 인류의 80%가 피압박 약소 민족이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제국주의 타도의 기치를 내세운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때 당시 피압박 민족이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많았죠. 뭐 인도 자체도 그랬고 그래서 이 피압박 민족 중에서도 제국주의 타도를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이제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1919년에 오사운동, 이거는 중국의 이제 그 일본이라든지 외세 세력을 방어하는 그러한 운동이죠. 그것도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건 뭐 우리 교과서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뭐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이 뭐 크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기록상에 이랬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왜냐하면 이 3.1운동 했던 그 비폭력 기록이 신문상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지 이 기록에 뭐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우리 인도는 뭐 3.1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아무데도 없어요 사실은. 여튼간에 중국의 오사운동 그 다음에 인도 간디 비폭력 운동의 영향 그 다음에 베트남 독립운동 뭐 필리핀 독립운동 그 다음에 이집트 학생들 운동 이런 뭐 영향을 받았다 더라 이렇게까지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운동의 영향을 봅시다. 자,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3.1운동은 과연 성공한 독립운동인가 실패한 독립운동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주장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독립을 한다. 독립을 쟁취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쟁취는 못했죠. 쟁취는 못했지만은 그 의미는 무엇보다 컸다는 거죠. 이때부터 아까 얘기했죠. 어떤 독립운동의 변곡점이 되었다. 이때까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했던 것이 완전히 이제 능동적으로 되면서 나라를 찾기에 본격적인 이제 그 독립운동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에서 독립운동으로 들어가는 그 기폭제가 된 것이 3.1 만세운동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실패한 독립운동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1 운동의 한계. 이 3.1 운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그 옛날에 뭐 저 뉴라이트나 이런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3.1 운동이 대체 뭐 했냐? 그냥 손 들고 태극기 들고 만세나 불렀지 뭐 한 게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던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하튼간에 3.1 운동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88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기 전에 이미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라가 망하면서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 전에는 우리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던 나라, 쇄국 정책의 나라였다가 나라가 망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런 것이고, 3.1 운동도 그런 기폭제 이제 또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자, 3.1 운동의 한계를 얘기할 때는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3.1 운동의 비폭력이다. 그래서 비폭력주의를 우리가 채택했지만 비폭력은 대신에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3.1 운동에도 비폭력으로 나갔는데 결국은 무수한 사상자만 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힘을 뭐 무기도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1 운동의 한계를 또 굳이 따진다면은 만세운동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이제 국가관이라든지 그거가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거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한계는 일단은 지도부의 한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3.1 운동을 주도했던 그 지도부, 특히나 종교계나 이런 데서 지도부의 한계는 그 사람들이 다 붙잡혀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국내에서 그걸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이제 끊어지다시피 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민중운동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노동운동이라든지 학생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으로 이제 확산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되시겠지만, 이런 3.1 운동에 우리가 3.1 운동만 놓고 보지 않고 3.1 운동의 이전부터 3.1 운동의 무엇의 그 기폭제가 된 원인이 무언가 이거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됐기 때문에 그 3.1 운동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3.1 운동의 배경이 무엇이냐, 또 3.1 운동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느냐, 또 3.1 운동이 일어나고서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임시정부가 성립이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3.1 운동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에 이제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까지 열게 되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국권 회복 운동, 국권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조금의 한계도 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3.1 운동이 무엇인가를 대충만 좀 훑어봤습니다.